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제 식민지 시대가 시작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시대 중 오늘은 1910년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배우는 부분까지가 이번 기말 시험의 시험 범위입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고 이후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가 됐죠. 보세요. 이후 일본은 일제 식민지 시대가 되자마자 조선의 식민 통치 기구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이며 여기에 조선 총독의 군인 대장, 지금 육해군 대장이라고 나오는데 군인 출신을 임명해서 강력하고 조금은 억압적인 통치를 암시하게 됩니다. 이 총독은 천황 아래에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통치, 즉 총칼을 이용한 무력 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무단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1910년대는 무단 통치라는 거 우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무단 통치의 구체적인 통치 내용을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헌병경찰제라고 나옵니다. 이 헌병경찰제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헌병을 일반 한국인에게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헌병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인데요. 훨씬 더 이전보다 특별히 엄격한 법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헌병 경찰 제도입니다. 지금 1910년대는 맨 처음에 나왔던 거 무단 통치 시기, 그리고 헌병 경찰제에 입각한다 라는 거 먼저 체크해 놓고 그 다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선 태형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선 태형령 굉장히 억압적이고 무력적인 방법인데요. 한마디로 조선인의 투쟁 의지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 투쟁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폭력밖에는 해당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폭력으로라도 꺾으려고 했던 게 조선 태형령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단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이나 다른 외국인은 제외되고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던 거였습니다. 특별히 재판이나 그런 걸 받지 않고도 한 3개월 이하의 이런 범죄 같은 자기네들 법의 범죄 같은 경우는 태형이나 3개월 이하의 구금 같은 거에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던 게 조선 태형령입니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언론, 신문 같은 거 다 폐간됩니다. 언론, 집회, 3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결사, 자유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 3명 이상 모여서 무슨 의견을 합치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사람들에게 의견을 전달한다든가 모두 금지입니다. 그리고 교사에게도 제복과 칼을 차게 해서 국민 전체에게 일상적인 공포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무단 통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지금 식민지 수탈 체제의 확립이라고 나오고 경제 수탈이라고 나옵니다.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 다 일상적인 사회적인 수탈과 또한 경제적인 수탈이 모두 동시에 시작됩니다. 10년대 지금 일상적인 무단 통치 외에는 경제 수탈로 토지 조사 사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과 회사령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우선 토지 조사 사업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예요. 토지가 그만큼 모든 경제의 근간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명목상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겠다라는 나름 명분 있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기간 안에 일정 시기를 주 기간 안에 신고를 한
사람만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라는 점에서 단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의 토지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실정을 무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소작권이 있어요. 내 토지가 아니지만 빌려서 소작 지은 땅을 수십 년을 소작인들이 농사를 져요. 3년 이상 소작을 꾸준히 짓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소작인의 권리를 인정해줘서 조선시대 일시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땅 주인이 마음이 변했다고 소작하는 땅을 뺏는 거, 이거는 금지시켰던 게 우리의 조선시대의 관례였어요. 근데 이러한 소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땅 소유주는 소작인이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소작짓던 땅을 뺏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실정, 우리의 전통은 문중 땅이라는 게 있어요. 마을 땅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씨 문중, 김씨 문중에서 무슨 땅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선산이니 뭐니 하는 거 어느 일개 누구의 개인의 소유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땅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만약에 문중에서 누가 하나가 내 땅이야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땅의 주인은 그 신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애매하다 해서 너도 나도 눈치 보면서 신고를 못하게 되죠. 그러고 신고 기간을 넘기게 되면 마을 땅, 가문의 땅은 그냥 일본 총독부로 넘어가게 되는 게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미신고 토지와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 총독부의 소유지가 됩니다. 총독부는 일본인이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긴다고 나옵니다. 총독부는 이 자신의 소유지가 된 땅을 싼 값에 일본 부동산 회사였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겨요. 그럼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일본인에게 또다시 이 땅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일본인 지주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농민은 몰락하고 식민지 지주제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곧 소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소작인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다고요. 소작인 또는 소작을 하면서 아주 조금 나이 땅을 농사짓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소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는 거의 반 이상이 생활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농민 몰락하게 되죠. 또한 지주는 나쁠 거 없어요. 지주는. 왜냐하면 지주는 오히려 자신을 제어하던 소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소유권만 더 강화되게 되고, 이러면서 일본은 오히려 거대 지주 세력을 일본인의 동반자, 일본인의 협력 세력으로 포섭하려 하는 의지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는 회사령, 도시에서 회사령이라는 걸 실시하는데요. 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무조건 일본 총독의 허락을 필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총독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회사 설립 못해요. 그럼 일본인 자본을 허락해주고 조선인 자본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회사를 설립해서 차근차근 회사를 키워나갈 기간에 조선인은 정지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일본인은 우리나라에 와서 회사를 설립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바로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고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압하여 조선 후기에 성장할 수 있었던 무슨 경강상인이나 송상, 이런 지방의 거대 인삼상인 같은 거대 상인들이 성장을 막게 되는 게 바로 회사령이에요. 회사령 10년대는 이거 허가제입니다. 이 10년대 회사령에서 이 허가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철도 부설, 지금 대륙 침략이나 식량이나 수탈했던 것들을 이동하는 데에 철도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용한다는 얘기고요. 10년대 경제 수탈이었습니다. 역사탐구 토지조사 사업 결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얼굴 표정이 가장 나쁜 사람은 농민뿐이죠. 바로 그러면서 농민만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이 지주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일본이 자신의 이제 동반자로 만들려고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는 더 이상 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국민의 저항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저항은 우리나라 국내 저항이 있고요. 국외에서 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10년대 국내 저항을 보면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등이 조직이 된다, 결사가 조직된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인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밀결사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탄압이 워낙 심했고 무단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잡으면 뭐 3개월에서 구금도 마음대로, 재판 따위 필요 없이 태형도 마음대로, 도저히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1909년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의병들, 1907년에 있었던 그 정미의병이나 이런 의병 전쟁으로 갔던 의병들은 일본이 1909년에 토벌작전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발을 못 붙이고 만주나 연해주 등의 해외로 이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밀결사만 국내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는 고종의 밀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나라를 뺏긴 고종이 당시에 그 자신의 동반자들한테 밀서를 보내요. 독립의금부라도 만들어서 계속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되찾자라는. 고종의 밀서는 굉장한 의지가 되죠. 하지만 1년 후에 이 독립의금부는 발각됩니다. 그리고 없어지게 됩니다. 대한광복회 이것 또한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같이 단체로 하는 활동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죠. 왜냐하면 이 무단통치 사에서. 그러면서 개별 활동에 좀 더 주력하게 되고 후에 의열 활동, 의거 활동, 왜 한 명씩 가서 누군가를 암살하고 기관을 폭파하고 이런 활동에 주로 활약하는 걸로 바뀌게 될 겁니다. 특별히 10년대 이런 의금부 광복회 활동 두각 나타내지 못해요. 국외로는 그 의병들이 다 넘어가게 돼서 이제 민족 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외국에 하나도 기반이 없는데 예전에 1900년대에 나왔던 신민회가 독립운동 기반 마련하던 거를 더 발달시켜서 독립전쟁의 기반을 10년대 마련하게 되고 20년대 독립전쟁으로 연결될 겁니다. 아직은 비밀결사이며 기반 마련에 그치게 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3.1운동이라는 거대 운동이 일어나죠. 1910년대 무단통치와 헌병경찰 통치로 잠깐은 한 10년간은 거의 드러내놓고 독립운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독립운동이 다시 불붙게 되었죠.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윌슨,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했던 민족 자결주의. 이건 지금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기예요. 이때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스스로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해요. 발표를 해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처럼 약속도 우리가 식민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결정해야지 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에요. 이런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 1차 세계 패전국이었던 독일이나 이런 나라의 식민지에만 해당이 됐지 일본도 1차 세계대전은 승전국이었거든요. 일본의 식민지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에 용기를 갖고 한번 해보는 게 3.1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 자결주의의 용기를 얻어서 일본에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 적지에서 젊은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다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게다가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의 왕이었던 고종이 죽죠.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죠. 갑자기 죽죠. 그래도 강건했다고 하는 고종이. 사람들은 이거 고종 일본이 독살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은 되지만 뭐 밝혀진 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술렁이게 되고 사람들은 이 고종의 장래일을 기해서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원래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이었어요. 그런데 3월 1일로 이게 날짜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 당겨서 하게 돼서 3.1 운동이 되는 겁니다. 3.1 운동의 시작입니다. 태화관, 중국집이죠.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합니다. 선언을 해요. 그리고 총독부에 전화 걸어서 우리 여기서 독립선언했어 라고 말을 하니까 뭐 와서 다 잡아가죠. 그럼 탁골공원에서 민족대표를 기다리던 우리의 학생 시민은 이 독립선언서를 한 장 받아다가
탁월곤에서 낭독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민이 합세하고 처음에는 학생 시민이 중심이 되다가 전 농민 노동자 계층으로 확대되며 이것은 도시에서 시작했다가 전국과 해외로 시골로 도시에서 시골로 지방에서 해외로 확대되는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되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또한 처음에는 비폭력 운동이래요. 하지만 점차 농민 노동자 계층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되면서 폭력도 함께 하는 거죠. 정당 방위해야죠. 그러나 일제는 처음부터 무력을 이용한 진압을 하게 되죠. 우리 아는 유관순 누나 언니 유관순의 순국, 그리고 화성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유관순 이화학당에서 서울에서 3.1운동 벌이다가 학당이 문을 닫자 천안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우네 장터에서 3.1운동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자신도 더 하면서 잡혀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 끝에 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성 제암리 수원에서 만세운동이 너무나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일본인이 제암리 교회에서 마을 주민들 모이라고 하고 모인 다음에 불 지르고 그러면서 이거는 그래서 진압이니 뭐니도 아니고 화성 제암리 교회는 그냥 학살 사건이다. 일방적인 학살이었다라는 굉장히 잔인한 진압으로 기록되게 되죠. 이 3.1운동은 전민족적이고 그렇게 잠잠하게 10년 동안 마치 숨죽여 있었던 우리 국민이 폭발하듯이 일어난 사건이 3.1운동이에요.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많은 것은 바뀌게 됩니다. 3.1운동의 의의 봅니다. 이것도 한번 중요한 걸 체크할게요. 전 세계에 널리 알림. 조용한 줄만 알았던 우리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도 시위를 하는 거죠. 전국을 떠나서 봐봐. 종로에서 만세, 미국의 필라델피아, 하와이, 중국, 다 여기저기서 이 시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걸 한다라는 걸 널리 알리고, 이에 일본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서 무단적인 억압적인 통치만 했던 게 먹히지 않았구나. 잠깐 숨죽여 있었지만 숨죽인 이 밑에서 무슨 저력이 키워서 폭발할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에 일본은 통치 방식을 바뀌어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유화 정책이에요. 유화하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친일 세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게 문화 통치예요. 무단 통치는 우리의 투쟁 의지를 폭력으로 누르려고 했던 게 무단 통치고, 문화 통치는 유화, 뭔가 너희들한테도 기회를 줄게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 사태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밝혀내서 이들을 친일파로 포섭하려고 하는 게 문화 통치예요. 이런 식으로 통치 정책에 변화를 줍니다. 외국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중국의 오사운동, 그래서 수논 나오면서 하는 중국의,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운동, 이런 데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3.1운동 전국적인 운동은 뭔가 지도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정부의 필요성을 갖게 되고, 3.1운동 결과 이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바로 3.1운동이죠. 3.1운동 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각지에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보면 세 군데 수립된다고 나옵니다. 상하이, 연해주, 국내. 연해주 러시아에 있는 거죠.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 상하이, 그 다음 국내에 한성정부가 수립되는데, 이 여러 개의 임시정부는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게 됩니다. 상하이. 왜 상하이로 통합될까요? 상하이는 당시 중국은 이미 서양 열강 여러 나라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고 있었는데, 상하이는 프랑스의 영향력을 많이 받던 지역이에요. 따라서 이 상하이는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던 지역이었으며, 또한 상하이의 국제도시로 프랑스만이 아니라 다른 서양 열강의 공관, 대사관이 무지 많아서 여기에서 뭔가 독립운동을 하면 세계에 금방 알릴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외교에 유리하다라는 생각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여러분,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 대한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에 의하면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은 없어요. 대한인민 전체가 나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민주공화제.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그리고 삼권 분립에 입각한 근대적 헌법을 갖춘데 삼권 분립이 뭐예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해서 당시 입법, 국회의 역할을 하던 의정원이 따로 있고 행정부의 역할을 하던 국무원, 사법권의 역할은 법원이 하게 되는 근대적인 헌법을 갖춘 이런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거죠. 이랬던 임시정부의 활동을 보면 우리나라 안팎에서의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도합니다. 보면은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거, 많이 유명해서 나오는 거, 이거 다 활동을 알아야지. 하지만 연통제. 연통제가 뭡니까? 옛날에 겨울에 교실 가운데 난로를 피면 거기 연기가 나는 거를 밖으로 빼기 위해서 연통을 만들어서 창문 밖으로 빼요. 연통제예요. 한마디로 국내와 외국을 연결하는 거예요. 국내와 긴밀하게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비밀 행정 조직이에요. 교통국, 우리나라와 임시정부 간의 통신기관을 말하는 거고, 독립공채 발행, 독립운동의 자금 마련을 위한 거고, 독립신문, 이거 독립협회에서 나온 독립신문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나온 독립신문으로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외교활동, 미국의 구미위원부,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그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썼던 건데, 외국에게 계속 외교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던 활동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확인을 했고요. 내용 정리 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정리예요. 첫 번째, 일제는 허가제 회사령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기업활동을 장려하였다. 이거 장려만 한국인 기업활동 억제지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O 동그라미죠. 이거 28 독립선언이 3.1운동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고, 3.1운동이 일어난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 임시정부는 3.1운동 계기가 돼.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고, 민주공화정, 1910년대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강압적인 무단통치, 무단통치 맞죠? 무단통치.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공채, 2번 여기 밑에다 쓸게요. 자리가 부족하네. 독립공채, 채권, 나라에서 채권 발행하는 겁니다. 글자를 조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 3개. 맨 처음에 교가 맨 앞에 있네. 그럼 교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있어? 교통국, 그 통신기구.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 있어? 통제, 비밀 행정기구. 그 다음에 공채 발행하는 거. 이렇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다음 시간에까지 차근차근 공부 열심히 하세요.